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 한 차례 눈이 내리겠고 이번 추위는 주말에 절정을 찍으면서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안에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껏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수당의 힘자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된 시민 분향소가 사고 현장 인근 이태원 광장에 마련됩니다. 유가족들은 이제라도 진짜 추모를 하고 싶다며 분향소 마련 취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기약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18개 제약사에 감기약 긴급 생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며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내일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 폭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희생자들의 49제를 이틀 앞둔 오늘 이태원 광장에서 시민 분향소가 꾸려졌습니다. 책임자가 없다는 유가족들의 호소. 그런데 이 말은 참사 당일의 혼란이 담긴 영상 속 구급 대원에게서도 확인됩니다. YTN이 확보한 보디캠 영상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보장성, 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의 논란도 예상됩니다. 잠시 뒤 이 내용 들여다봅니다. 네, 뉴스큐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아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다시 한번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한 시한이 바로 내일입니다. 여야가 서로 양보하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협상 타결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전히 팽팽한데 일단 예산안 협상을 두고 민주당이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까?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일 민주당이 자체 수정한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보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련한 자체 예산안은 639조 원인 정부 원안에서 0.7% 정도만 삭감된 규모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경찰국 예산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업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 여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는 최종 협상할 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도 우리 생각을 다 말했고 민주당도 말했는데 우리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는 말은 우리를 양보해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해야죠. 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한 예산안이 통과되는 건 최악의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갑질이자 힘자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국회가 합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하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꾸준히 협상을 시도했지만 법인세 인하 여부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최고 세율을 낮춰 투자를 유도하자는 여당과 초대기업을 위한 감세 대신 중소기업 법인세를 낮춰주자는 야당 입장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끝내 합의가 불발돼 내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과 함께 민주당 수정 예산안이 올라가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본회의 열리면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도 보고가 되는데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죠?
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구속영장 심사를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아직 국회에 접수되진 않았는데 만약 오늘 접수가 되면 내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표결에 붙일 수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소신 있는 국회의원 사선으로 지켜온 양심 그리고 제 신앙에 믿음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돈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검찰이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진 터라 당론을 정하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인데 일단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차례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고 모두 가결됐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3월 전당대회로 가닥을 잡은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당권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누가 당대표로 적합하냐를 두고 벌써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침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에는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섰는데요. 신 변호사는 차기 대선 주자가 당대표가 되면 국정 동력이 분산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분은 2025년도에 당대표 선거로 나오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다음 대선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번 대표 선거에 나오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이미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현재 7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도 여전합니다. 안철수, 권성동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400만에 해당되는 우리 지지자들의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막겠다는 의미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결정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역시 100% 당원 투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당권 주자들 간의 기싸움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 행사에 이 같은 내용의 축사를 보내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비롯해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내년에 일감과 금융, 연구개발 지원을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도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박지원 전 원장이 오전에 직접 밝힌 입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박지원 전 원장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이곳 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7월 박 전 원장이 몸담았던 국정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직접 고발장을 낸 지 5달 만입니다. 박 전 원장은 검찰청에 들어가며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박 전 원장은 이어 자신은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간 게 아니라며 오늘 자신을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더는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을 겨냥해선 과거 국정원의 병폐가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곳이라며 지금의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실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는 검찰 주장에는 보안은 전 세계 정보기관의 제1 업무라고 반박했고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하려 했다고 단정한 게 성급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국정원 분석관의 분석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만 답했습니다. 네, 지금 조사가 한창일 텐데 검찰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네, 반년 가까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지난주 구속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첩보 삭제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과 어떤 회의를 논의했는지 또 국정원에서 관련 보고서가 삭제된 경위는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주 서훈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비난을 피하고자 사건을 덮으려고 했고 월북몰이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박 전 원장 조사 역시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른 저녁 비교적 늦지 않은 시각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실장 역시 다른 문재인 정부 고위직처럼 첩보 삭제나 월북몰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근거 없는 보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관계기관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 측은 오늘 오후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49제를 앞두고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가 놓인 시민 분향소가 문을 엽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유가족협의회 주도로 설치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1차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 이태원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민 분향소 설치가 오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날씨 때문인지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시민분향소 설치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위패와 영정 사진까지 안치가 되면 유가족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참배를 하고 또 헌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일부 유가족들은 이곳을 찾아서 자식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오열하기도 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애가 시민 분향소는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주도로 설치됩니다. 참사로 목숨을 잃은 158명 가운데 유가족 동의를 얻은 희생자 70여 명의 영정과 위패가 놓일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합동 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의 이름도 사진 한 장도 없어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2차 가해라고 반발하면서 정부가 사태 축소 의도가 뻔히 보이는 사고 사망자 현수막도 걸어 큰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진짜 추모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담아 분향소를 설치했다는 게 유가족 측 설명입니다. 네, 결국 특수본 수사가 잘 이루어지는 게 유족들의 억울함을 푸는 첫걸음일 텐데 수사 자체는 큰 진전이 없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답보 상태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특수본은 이번 주 이임재 전 서울 용산 경찰서장 등에 대한 영장 재신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또 경찰 외 다른 기관, 그러니까 용산구청과 소방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영장 신청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경우 자신의 허위 동선이 담긴 상황 보고서를 검토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소방의 첫 참사 발생 신고가 들어간 직후인 밤 10시 17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용산서 상황 보고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거의 1시간쯤 뒤인 밤 11시 5분에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전 서장이 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걸 알고도 바로잡지 않았을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행사 혐의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태원 광장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추정되는 10대가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지난 12일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추정되는 고등학생 A군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한 결과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A군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A군 외에 다른 투숙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이태원 참사 당일 친구들과 함께 현장에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YTN이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의 보디캠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참사 발생 2시간이 넘도록 맥박이 뛰는 환자들도 이송되지 못한 채 소방도 경찰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여권 인사들의 막말도 연일 논란입니다. 사회일보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사 이후 이 사건을 다루면서 늘 복잡하고 좀 착잡한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박석원 앵커가 전해준 트라우마로 추정되는 또 10대 희생자가 발견됐다는 소식과 함께 한쪽에선 진짜 추모를 위한 분향소가 차려지고 또 한쪽에서 막말 논란도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YTN이 소방 보디캠 영상에 담긴 현장 모습을 추가로 확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디캠은 말 그대로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를 말합니다. 네. 구급대원 보디캠을 통해서 참사 현장이 어땠는지 또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엿볼 수 있었는데요. 네, 우선 이번에 YTN이 추가로 확보한 영상은 소방당국의 첫 참사 신고가 접수되고 1시간 반쯤 지난 밤 11시 44분부터 이튿날 새벽 0시 34분까지 2시간 정도 분량입니다. 네. 소방당국이 대응 3단계를 발령한 시각이 밤 11시 50분인데요. 그 즈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어디가 무너져서 이렇게 된 거냐며 상황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참사 발생 2시간이 다 돼가지만 사망자 이송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수입 있는 데를 저쪽 있는 데를 그냥 데리고 나가는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저기도 지금 한 30명 있어. 가시면서 맥박 떨어오면 얘기해주세요. 맥박. 지금 영상 나오는 시간이 이미 현장에 용산 소방서장도 그렇고 지휘 책임자가 있었던 시각인데 예. 상황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이번 보디캠 영상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당국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사 당일 소방당국 무전 녹취록을 보면 서울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은 밤 10시 24분, 용산소방서장은 밤 11시 5분에 첫 지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뒤인 자정 무렵 보디캠 영상에선 구급대원이 책임지고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며 하소연합니다. 또 수십 분이 지난 새벽 0시 30분 무렵에도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자 결국 울분을 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뭐 지휘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CPR을 포기하고 맥박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 알아 지휘하란 말이야. 나잡고 있는 데를 계속 내가 지휘했단 말이야. 중구난방이라고. 네, 중구난방이라고란 말 앞에 자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 네. 책임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번 참사와 관련한 핵심 쟁점의 큰 갈래 가운데 하나인데 책임 규명과 겹쳐서 들립니다. 자, 심지어 그 시각 현장에는 사망자와 생존자들이 여전히 뒤엉켜 있었던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자정 무렵 현장에는 사망자는 물론 생존한 부상자들까지도 그대로 길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구급대원들은 중증 환자를 일일이 분류해가면서 맥박이 뛰는 환자가 있으면 말해달라고 연신 소리쳤습니다. 네. 여력이 안 돼서 일반 시민은 물론 외국인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생존을 위한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보는 시각이 밤 11시까지인데요. 이보다 1시간이 지났는데도 호흡이 가능한 환자들까지 차디찬 길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원칙에 긴급한 환자부터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요. 네, 이 사상자 이송 매뉴얼을 보면 긴급한 환자 순으로 병원에 이송하라고 돼 있습니다. 네. 사망자는 맨 나중입니다. 하지만 참사 현장에선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로 보입니다. 참사 현장과 가장 가까운 병원은 순천향대 서울병원인데요. 당시 순천향대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 80명 가운데 76명이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병원 관계자는 특수본 참고인 조사에서 시신이 아닌 환자를 보내달라고 현장에 요청했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이번에 확보한 보디캠 영상을 보면 구급대원이 일단 순천향대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라고 말하는 모습도 담겨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순천향대 앞으로. 네, 순천향대. 무조건 순천향으로 가요, 순천향.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계속 시신만 병원으로 보내 정작 응급조치가 필요한 중환자는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번 영상은 구급대원의 보디캠을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가 분석한 영상인데 네. 이 영상을 확인해 보면 지휘 체계가 없었다는 점, 그렇다 보니 사상자의 어떤 이송 매뉴얼, 기본적인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은 점까지 황보혜경 기자가 확인해 줬는데 경찰 역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또 다른 구급대원 보디캠을 보면 네. 밤 11시 38분쯤 경찰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시민들이 사망자 근처에 오지 못하게 경찰이 막아달라고 요청하자 경찰은 인력이 모자란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관분들이 여기 시민들 모두 막아줘야 됩니다. 인력이 안 돼서.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 있다 가장 먼저 투입된 경찰 기동대가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이 직후인 밤 11시 40분쯤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수십 분 동안이나 교통 통제가 안 돼서 구급차가 현장에 진입할 수 없었던 상황도 보디캠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엔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모습들이 지금 네.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 그런가 하면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이 정치권 인사들 막말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소속 김민아 경남 창원시 의원이 SNS에 올린 게시물이 연일 논란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또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파문이 커지자 공식 사과는 했지만 공인인 걸 인지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라고 말해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유가족협의회 출범 소식에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잇따른 막말로 논란이 된 여권 인사들을 향해 2차 가해라면서 자신들에게 정치색을 입히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민아 창원시 의원 같은 경우는 사과를 했는데 사과 직후에 또 모습이 진정성이 없는 점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더군요. 네. 자, 그리고 아까 김다연 기자가 소개해 줬는데 참사 현장 부근에 유가족이 주축이 돼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시민 분향소가 차려지고 있습니다. 네. 조문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녹사평역 부근에서는 시민 분향소가 차려지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아니라 유족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앞서 정부가 설치한 합동 분향소와 달리 희생자 158명 가운데 70여 명의 위패와 또 영정이 놓일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이 오늘 오후 4시쯤에 분향소를 찾아서 공식 헌화와 참배를 한 뒤에 시민들의 조문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네.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주 추모 주간까지 분향소를 설치한 뒤 이 소통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유족 요구에 따라서 운영을 더 연장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희생자가 숨진 지 49일째 되는 모레 오후 6시엔 이태원역 앞 도로에서 만여 명이 참여하는 시민 추모제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민 추모제는 충북과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일보 황보혜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오늘 아침 출근길 전동차 한 대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운행 방해 행위에 무정차 통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건데 앞으로도 언제든 이렇게 강경책을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다시 출근길 지하철에 올라 248번째 선전전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열차가 7분 정도 지연되자 뒤따르던 전동차는 역에 멈추지 않고 곧바로 다음 역인 숙대 입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행 방해 행위가 벌어지면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4호선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오니 아침 8시 44분 서울교통공사는 이렇게 전동차 한 대를 무정차 통과시키고 뒤따라온 열차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열차가 멈추지 않아 삼각지역에서 내리지 못한 승객들은 다음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장현 활동가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차 운행을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았고 선전전만 진행한 뒤 열차에 타는 중이었다며 실제 무정차 통과가 이뤄질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선을 지키는데 그냥 쑥 지나가 버리더라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가 진짜로 무정차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무정차 조치가 과도하다며 규탄했습니다. 서울시가 조치하려고 하는 무정차는 너무나 과도한 반응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권과 우리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이 늦춰져 무정차 통과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다리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완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요청을 했죠. 열차가 계속 진행이 돼야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전장현은 장애인 권리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 2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도 언제든 강경책을 꺼낼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양측의 갈등도 시민들의 혼란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이어져 조제용 감기약 부족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제약사에 긴급 생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방역 당국은 오는 23일에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우선 긴급 생산 명령이 내려진 약품들은 무엇입니까? 네, 식약처가 내린 긴급 생산 명령 대상은 조제용 아세타미노펜 650mg으로 알약입니다. 18개 제약사 감기약 18개 제품이 해당하는데 모두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품으로 약국에서 파는 일반 감기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앞서 정부와 제약사들은 약가를 인상하는 대신 공급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월 평균 공급량을 60% 이상 늘리고 이후 11월까지 50% 이상 늘려야 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입니다. 감기약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곳들도 있는데 최근 중국이 코로나 재유행으로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져 원료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중국이 변수군요. 자, 겨울 재유행은 길어지는 분위기인데 마스크 해제 기준이 23일에 발표된다면서요? 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일 전문가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해제 논의와 별도로 겨울 재유행 상황은 녹록지 않은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8주째 1 이상을 기록하고 재감염 비율도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8만 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463명, 사망자는 46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하위 변이 BN1의 검출률이 한 주 만에 4.2%포인트 늘어 17.4%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BN1이 기존 변이보다 면역 회피력이 크지만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만큼 이가 계량 백신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가 계량 백신 접종이 중요한 건데요. 26일부터는 모더나에서 만든 BA4와 5 맞춤형 이가 백신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원숭이 두창의 질병 이름이 엠폭스로 바뀝니다. 원숭이 두창이 특정 집단과 인종, 지역에 대한 차별적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른 것인데 다만 정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두 용어를 함께 쓰는 유예 기간을 거칠 계획입니다.
중부지방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에서 수도관이 파손돼 인근 세대에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덕이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상수도관 누수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상수도관 복구를 위해서 오전 6시 반쯤부터 수도 공급을 끊으면서 인근 주택 50여 세대가 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네, 특히 호남과 충청을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10cm가 넘는 눈이 내렸는데요. 밤사이에 내린 눈이 한파에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불편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전북 내장산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정읍 도심도 하얗게 변했는데 주차된 차량은 물론 교통 표지판에도 눈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제설 작업은 이뤄졌지만 아직 도로가 미끄러운지 차들이 조심스레 서행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터로 나온 직장인은 사무실 앞에 쌓인 눈을 넉가래로 치웁니다. 지금 한 개로 해야 되는데 너무 더뎌져가지고 지금 2개를 하는데 너무 힘에 부치네요. 제가 7시 반쯤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했으니까. 청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무심천변에도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 청주는 7cm에 가까운 적설량을 기록했고 충북 북부의 경우에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로 몸을 감싼 채 빙판길에 넘어질까 종종 걸음으로 걷습니다. 예를 들어 저기 가장 춥고 또 눈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좋네요. 상쾌하고. 또 운동삼아 나왔는데 많이 미끄럽네요. 빙판길이라 갖고 진짜 걷기가 거의 힘들 정도로. 도로에 내린 눈으로 버스가 지연돼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버스가 약간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제설이 안 된 것 때문에 약간 미끄럽고 그리고 기사님들도 이제 안전운전 하셔야 되는데. 한파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빙판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충북 진천군 광해원면의 한 도로에서 직원 19명이 탄 통근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 하행선 상관 나들목 부근에서는 25톤 화물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또 대전 조차장역 부근 경부고속철도 서울 방향 선로가 금이가 KTX 2대가 일반 선로로 우회 운행하는 등 6대 열차가 최대 50분 지연됐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에도 차질이 생겨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일부 비행기가 결항하고 전북과 전남, 충남 등 대다수 여객선 항로도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시베리아 뺨쳤을 만큼이었나요? 자,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19.7도 가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한파와 눈 전망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정혜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베리아 얘기를 왜 했냐면 지난번에 모스크바보다 추웠다고 하니까 댓글에 과장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댓글을 봐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면 정말 시베리아만큼 추운 겁니까? 네, 제가 그래서 한번 기온을 살펴봤습니다. 네. 시베리아 기온이 영하 30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체감 온도를 본다면 시베리아만큼 추운 날씨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온이 얼마나 추웠는지 실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래픽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추운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대관령 기온이 오늘 아침 영하 16.8도였습니다. 서울도 영하 11도 정도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고요. 네. 광주와 대구까지 영하권 추위를 보였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의 기온을 보였고요. 그런데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이 칼바람 때문에 더 심했습니다. 네. 대관령의 체감 온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영하 29.1도였고요. 그러니까 시베리아만큼 추운 날씨가 맞겠죠. 그리고 체감 온도만 본다면 철원 기온이 영하 19.6도, 서울 기온도 무려 19.7도에 달했습니다. 대구도 영하 13도였고요. 또 지금 이 표에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설악산의 경우는 체감 온도가 오늘 영하 43도였습니다. 영하 43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보다도 더 추운 날씨였다. 설악산간이지만 그렇습니다. 영하권 기온에서 바람이 초속 1m 정도로 분다고 한다면 체감 온도는 약 1도가량 더 낮아지고요.
오늘같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라고 한다면 바람이 초속 1m 정도로 분다라고 한다면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도씩 더 낮아진다고 그렇군요.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최강 한파 설명하시면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이런 한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 결국에는 이 추위가 지금 북극 한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12월 들어서 이 지난번 그 초반에 한 차례 그리고 이번까지 북극 한기가 2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이 2번 정도 이 한기가 남하면서 이 심한 추위가 찾아온 건데 현재 우리나라 이 상공 쪽으로 이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동아시아 부근까지 한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상공으로 영하 4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아 있는데 네. 이 때문에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요. 특히 상층 기온만 본다면 지난번 12월 초반보다도 이 한파 때보다도 이번이 약 10도 가량 기온이 더 낮아요. 그래서 12월 초반 추위보다 이번이 더 춥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북극 한기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으로 보이는 그림이 11월 하순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이 12월 상순의 그림입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이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네. 가운데가 북극이고요. 지금 보시면 왼쪽의 그림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한기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지금 북쪽으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12월에 들면서 북극 한기가 점차 우리나라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기상청이 오늘 아침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같은 현상이 12월 하순까지는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보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하순까지는 지금같이 이 강한 한기가 지속적으로 좀 남하를 하면서 기온 변화도 크고 그리고 좀 날씨 변동이 좀 심한 날씨가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한마디로 좀 추위에 당분간 대비해야 되겠다. 한파가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최소한 일주일 정도 계속될 거라고 했는데 서울 기준으로 최저 기온이나 뭐 전망 같은 거 그래픽을 좀 준비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파도 지금부터는 약 일주일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서울을 기준으로 제가 어제도 좀 최저 기온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아침 기온이 11도까지, 영하 11도까지 떨어졌고요.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아주 조금 오릅니다. 네, 그러다가 일요일에 다시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11도 정도로 한파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 한파가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예년 수준의 초겨울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파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이어지고 이 월요일에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가장 심한 추위가 찾아오고 이후에는 조금 예년 수준의 초겨울 추위가 이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그 한파 때문에 상수도가 파손된 지역이 경기 고양 지역이고 50여 세대 단수 기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동파 사고 포함해서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좀 어떤 점을 대비해야 될까요? 네, 우선 오늘처럼 이 체감 온도가 크게 떨어지는 날에는 이 건강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체감 온도가 우선 떨어지면 동상을 좀 가장 먼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동상이 좀 심해지기 시작하면은 신체 말단 부위죠. 이 손이나 발 부분이 먼저 좀 차갑게 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동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우선 갑자기 불을 좀 쬐거나 비비지 마시고요. 따뜻한 물로 씻은 뒤에 보온을 유지한 채 병원으로 바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체온증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장시간 야외 활동을 좀 피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파에 눈까지 좀 겹치게 되면은 늘상 주의가 필요한 거지만 미끄럼 사고와 도로 위 살얼음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보행자의 경우에는 보폭을 줄이고 신발도 좀 미끄러지지 않는 이 재질로 소재를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상간이나 이면도로 조심해 주셔야 되고 또 혹은 터널 진출입 부위에서 도로 살얼음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터널 빠져나오실 때에는 속도를 좀 30% 이상 평소보다 줄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하 10도 이상의 이 한파가 지금처럼 사흘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파 사고 급증하게 되잖아요. 수도 계량기에 이 보온제 채워주시고 외부는 꼭 밀폐해 주셔야 되고요. 수도관이 얼게 되면은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기로 녹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파에 눈까지 오면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 한파가 그렇습니다. 눈까지 동반하고 있는데
서해안에 또 폭설이 쏟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해안에 한 15cm 정도의 눈이 왔고요. 네. 지금은 잠시 잦아들었지만 또 5cm 정도의 눈이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일 지금 눈 예보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설이 11시에는 뭐 1에서 5cm, 2에서 7cm 정도의 예보가 나와 있었는데 이 예보도 조금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3에서 8cm, 그리고 일부 지역은 10cm 이상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파 속에 눈이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 퇴근길에도 빙판으로 인한 이 정체 그리고 큰 불편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주한 연말이긴 한데 차도 사람도 좀 차근차근 천천히 좀 다녀야겠습니다. 네, 한파와 눈 상황까지 정혜윤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년도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한 6% 정도 내려갑니다. 네, 경기 침체에다 집값도 하락하면서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정도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침체기에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올해보다 약 6% 내립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올해 58.1%에서 내년에 53.5%로, 토지의 경우 71.6%에서 65.4%로 내려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조세 저항까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집값 하향세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정확한 개별 공시가격은 시군구에서 산정합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 4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더 크게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난 6월 60%에서 45%로 낮춘 데 이어 추가로 40% 정도까지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연준이 참고할 최신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는 신호로 읽히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갈 거란 관측에 힘을 더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에 7.7%보다 0.6%포인트 떨어졌고 전문가 전망치 7.3%보다도 낮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폭 상승으로 기록돼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6월 9.1%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5달 연속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 물가가 내려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We're beginning to see the impact of our economic strategy. And we're just getting started. I've said it again, I've never been more optimistic about America's future. 예상보다 긍정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도 무게가 실렸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 연준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추고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거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That again is also constructive news for the Fed's outlook. And I think what this means is that the Fed can be more comfortable in slowing down its pace of rate hikes.
뉴욕 증시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일제히 오름세로 시작해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률 못지않게 파월 의장 발언이 관심입니다. 내년 전망을 경기 침체가 아닌 연착륙에 무게를 실을 경우 연말 상승장, 산타랠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기준금리 속도 조절론 속에 미 연준이 내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풀 꺾이면서 0.5%포인트만 높일 가능성이 큰데 우리 통화당국도 정책에 한층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9%를 넘겼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지만 지난달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1년 전보다 7.1%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오름폭을 보인 겁니다. 한풀 꺾인 물가에 경기 침체의 우려가 겹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엔 이른바 빅스텝 단행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이번에도 0.75%포인트 높일 것이란 분석은 20%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0.5%는 기정사실인데 금리를 결정하고 총재가 연준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죠. 거기서 무슨 말을 할까? 과연 이제 언제가 그 미국의 정책금리, 기준금리의 상단이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도 한숨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급격하게 경기가 나빠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내년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1월에는 0.25%포인트 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1월 이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12월 FOMC 회의 등 미 연준의 정책 결정과 그에 따른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 또 국제에너지 가격 등 대외 여건 변화. 다만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고 해도 1%포인트 넘게 벌어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은 부담입니다. 만약 내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이전에 원달러 환율이 또 오르거나 외국인 자금의 유출 정황이 감지된다면 한국은행이 다시 0.5%포인트 인상을 고심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둔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미국의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혹독한 정리해고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뜻하는 R의 공포에 이어서 해고 돌풍, 이른바 L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아마존, 트위터, 메타 등 거대 IT 기업들이 줄줄이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이미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떠들썩했던 트위터는 지난 10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뒤로 전체 정규직 근로자 절반에 달하는 3,700명과 계약직 근로자의 80%인 4,400명을 해고한 바 있죠.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지난달부터 약 10,000명의 직원 해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회사 설립 후 가장 큰 규모인데 앤디 제시 아마존 CEO는 해고가 내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여 감원 칼바람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사 18년 이래 첫 대규모 정리해고를 감행했는데요. 전체 직원의 13%인 11,000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IT 대기업에 불어닥친 해고 한파는 금융, 자동차와 유통 등 다른 업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1,600명을 감축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인력의 2%에 해당합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규모의 감원에 착수해 최소 400명의 자리를 없앤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유통 분야도 세계 최대 오프라인 유통업체 월마트를 비롯해 펩시콜라로 유명한 펩시코, 대형 의류업체인 갭과 H&M까지 대규모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적인 감원 칼바람에 우리나라 채용 시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도 올해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한 데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 IT 기업들의 사정은 더욱 어려운데요. L의 공포를 불러온 것은 역시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최근 속도 조절을 내비쳤지만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는 기업들의 경영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서 못 뽑겠다,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채용 시장엔 혹독한 겨울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스다 보니까는 빠지겠습니다. 20%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가게가 파탄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미용 또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재정도 어려운데 저는 좀 필수적인 거 그리고 중증 환자 우선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재정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입니다. 네, 압축한 영상부터 보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폐기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또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기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된 문재인 케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무엇일지 오늘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노동과 건강 문제, 마침 어제는 또 주 52시간제를 다루기도 네. 했고 우리 삶과 직결된 본질적인 좀 고민이기 때문에 교수님 모시고 오늘은 건강과 관련된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폐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보신 대로 언론 보도에서처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공식화했습니다. 일단 이해를 하려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네. 문재인 케어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네. 이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이제 총칭해서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합니다. 네. 2017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다양한 이제 비급여 한 3,0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를 이제 급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그 안에 대표적인 뭐 MRI라든가 초음파 또는 선택 진료제를 이제 급여화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또 다른 정책은 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을 경감하거나 또는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정부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지금 급여 항목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받는 그 문재인 케어 관련된 항목 중에서 남용이 의심되는 아까 표현에선 누수 혹은 낭비란 표현이 있었는데 MRI 혹은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좀 이 부분이 진료비가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을 이제 급여화하면서 이제 가격도 좀 낮아졌고요. 네. 이제 급여 항목에서 모든 비용을 이제 환자나 아니면 국민들이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본인 부담만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RI나 초음파의 어떤 이용이라던가 지출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이제 부인과 초음파의 부담 같은 경우 절반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 결과로서 2018년에는 한 1,890억 원 정도가 MRI나 초음파의 비용이었는데요. 네. 5년 사이에 한 1조 8천억 원 정도로 1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10배 정도 2018년대 1,891억 원이었는데 2021년 지난해 1조 8,470
6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낭비나 과잉 진료로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문재인 케어로 혜택을 본 입장에서는 이 문턱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조기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을 좀 던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이 정책에 대해서 방침에 대해서 결국 의료비를 올려서 건강보험 재정 아끼자는 거냐라는 비판적인 시선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예. 사실은 이 문턱이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 보장성이 좀 낮아지게 되면 문턱이 높아지지 않느냐라고 이제 아마 말씀들 하실 텐데요. 네.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MRI에 대한 어떤 미용이라든가 지출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처음에 본인 부담을 상당히 낮췄다가 2020년에는 80%까지 본인 부담을 높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문턱을 높인 것이죠.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이런 MRI나 초음파를 이제 많이 활용하게 되면 네. 뭐 조기 진료를 잘해서 오히려 의료비를 절감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사실은 뭐 진단 기술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MRI나 초음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진단이나 진료 기술이 있고 그 중에는 많은 것들이 이제 급여화가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머리에 이제 두통이 있을 때 네. 처음에 오자마자 이제 MRI나 초음파를 찍는 것이 아니라 뭐 신경학적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MRI나 초음파를 찍어서 그거를 가지고 좀 더 엄밀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하면 상당히 이제 효율적인 것인데 네. 지금 나타나는 이제 많은 현상들을 보면 그런 과정 없이 너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남용이나 혹은 낭비가 의심되는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은 유지하고 그 부분만 좀 골라내서 조금 보완책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지금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버리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다양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면서 네. 이제 건강보험 제도의 어떤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하자는 것에 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보의 어떤 재정을 좀 걱정하는 시선과 하지만 이제 보장성을 강화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게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선이 지금 상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님을 모시고 지난 정부의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현 정부의 어떤 폐기, 사실상 폐기 방침, 물론 교수님은 거기까지 완전 폐기까지는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보건의료단체에선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보장성을 줄이는 것 대신에 이를테면 아까 좀 설명하셨는데 1차 의료를 강화한다든지 뭐 의료 체계를 개편하든지 그런 대안 제시가 먼저가 아닌가라는 또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의 건강보험의 어떤 지출의 추이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상당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단순히 의료보장성 강화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1차 의료를 강화하자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마치 주치의 제도처럼 네. 주치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2차나 3차 의료로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엄격하게 어떤 의료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의료 이용을 하게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 부분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지금도 이제 비슷한 그런 제도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상급 종합병원 가려면 그렇죠. 동네 네. 병원에 소견서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 소견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제도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소견서를 받고 예. 상급 종합병원을 가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함께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를테면 일부 환자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그런 낭비를 좀 줄이자는 취지의 어떤 정부 방침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의료 보장성을 좀 OECD 국가랑 비교해 보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좀 60%대더라고요. 보장성 측면에서 OECD 같은 경우 평균이 80%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가 시작할 때 목표가 그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60% 중반에 또는 초반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인 정책이 수많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그러면 비급여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실제로 놓고 보면은 비급여는 사실 그 이후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아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이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GDP 대비 이제 경상의료비의 어떤 비중을 보게 되면 네. 우리나라가 한 8.8% 수준인데요. 이 수준은 38개 OECD 국가의 평균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경상 의료비라는 건 우리의 어떤 의료비 부담하는 예, 맞습니다. 그 전체 의료비 거군요. 부담이고요. 예. 그리고 연간 우리가 이용하는 외래라든지 입원의 네. 뭐 방문 일수를 보게 되면 사실 OECD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만큼 병원 이용의 문턱은 높지 않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남용이 의심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보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건강보험을 이용해 지출한 의료비가 아주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책에 대한 또 이런 언급은 향후에 이제 외국인의 방문이라든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예방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건강보험의 재정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 파탄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재정 파탄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국무회의 자리에선 5년간 20조 원 쏟아부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만. 예. 네. 뭐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 한 20조 원 정도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는 한 2026년쯤 되면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이 다 소진되고 뭔가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의료행을 좀 안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흑자가 더 많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아, 오히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작년까지는 그렇고 올해부터는 적자로 다시 돌아설 단기적으로 적자가 생기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잠재돼 있는 그런 의료 수요가 아주 빠르게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또 인구 고령화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는 가까운 미래 그게 한 2028년 전후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때쯤 되면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상황에서는 고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네, 건강보험 재정 추이를 한번 보면서 조금 더 교수님과 얘기를 해보면 지금 결국 이 근본적인 얘기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을 찾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원인을 꼭 과잉 진료비에서만 찾아야 되느냐? 이를테면 의료비 지출 높은 고령층이 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는 지적도 있거든요. 원인을 좀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어떻습니까? 예, 뭐 의료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이제 고령 인구의 증가도 중요하긴 한데요. 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건강보험의 진료비 95조 원 정도였는데요. 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이 40조 원 정도입니다. 네. 한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의 비중은 한 16% 정도밖에 되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이제 과거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진료비가 늘어났는데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것이 설명하는 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른 3분의 1은 이제 물가가 상승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매년 이제 의료 수가도 한 2, 3%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평소보다도 훨씬 더 이제 과거에 비해서 병원을 더 많이 가고 병원에 한 번 갈 때마다 지출하는 의료비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강보험의 재정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네. 인구 고령화의 추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인 우리가 의료 이용을 할 때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 번 갈 때 얼마나 많은 지출하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는 타겟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본인 부담이 줄다 보니 초음파나 뭐 MRI를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또 의료비 증가에 고령화를 포함해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설명까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자 아무튼 지금 시점에선 정부가 이런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가 뭐 대대적일지 일부일지 손질에 들어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신다면요?
일단은 뭐 지금의 정책 방향은 단기적인 정책에 이제 뭐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출 효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MRI나 초음파는 좀 눈에 많이 띄는 의료비의 변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전반적인 의료 이용에 대한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의료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지고 이 본인의 부담률이라던가 또는 가격에 대해서 좀 재조정이 필요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비급여 관리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대부분의 의료비는 만성질환을 치료하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더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만성질환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건강관리에는 투자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지금 행위별 수가제도는 사실 의료 이용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좀 더 의료비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진료비 지불 제도를 도입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와의 어떤 추세와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한국도 뭐 의료비 진료비 지불 제도에 대해서는 뭐 최근 몇 년, 10년 사이에 뭐 포괄수가 제도라던가 또 신포괄수가 제도 등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뭐 총의 계약제라던가 인두제 같이 좀 더 타이트하게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진료비 제도를 도입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까 비급여 관리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좀 전문 용어라 지출을 효율화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필요하다고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지출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이제 경증 질환 같은 경우는 당장 의료 이용을 더 많이 안 해도 뭐 사망에 이르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경증 질환은 의료 이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중증 질환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장성 늘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출을 우리가 좀 더 효율화를 해서 어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비 지출을 좀 더 관리를 잘 하자는 것이 지출 효율화의 어떤 방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언급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한 데 대해 양심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지사가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 출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여론 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가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검찰을 향해 민주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개인 비리 프레임을 씌웠다면서 무도한 검찰 수사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4선 의원으로 지켜온 양심과 신앙에 믿음을 걸고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각 의원들이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모든 건 국회에 정해진 법률 절차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당에서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청탁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단순한 차용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청탁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건 사업가 박모 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소매 판매가 처음 허용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중국의 한 헬스케어 플랫폼 앱을 통해 팍스로비드가 박스당 2,980위안, 약 56만 원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플랫폼 고객 서비스 측은 언론을 통해 팍스로비드 판매 소식이 전해진 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10대에서 20대를 위주로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중국의 공산당의 꼭두각시 회사와 의미 없는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고 틱톡을 영구히 금지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8월 반도체 산업에 366조 원을 투자하기로 법을 만들자 중국은 187조 원 이상을 자국 반도체 산업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 달러, 우리 돈 약 366조 원을 투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공장 유치를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 등에 5년간 527억 달러, 우리 돈 약 69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텔과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물론 삼성전자와 타이완 TSMC 등 외국 반도체 제조 회사들의 대미 투자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1조 위안, 우리 돈 약 187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자국 반도체 생산과 연구 활동을 북돋우기 위해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중심으로 5년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적 지원 패키지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르면 내년 1분기 해당 패키지가 가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보조금은 대부분 자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반도체 제조 공장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회사들은 비용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자국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생산, 조립,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을 짓고 확장하거나 현대화하는 것을 지원하려 한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패키지에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세금 우대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줄여서 종이 없는 파산으로 부르던데요. 자,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였던 FTX의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가 FTX엔 어떤 기록도 없었다면서 어이없는 경영 방식을 폭로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사기로 볼 수 있다며 FTX 창업자 뱅크먼 프리드를 사기, 돈 세탁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FTX가 파산을 신청한 뒤 뱅크먼 프리드에 이어 최고 경영자를 맡은 존 레이 CEO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에 달했던 FTX를 파산에 이르게 한 것은 비정상적인 경영 방식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인 레이 CEO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FTX 파산은 종이 없는 파산이라며 대기업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경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Literally, there's no record keeping whatsoever. It's in the absence of record keeping. Employees would communicate, invoicing and expenses on Slack, which is, essentially a way of communicating for chat rooms. 그는 자신의 경력을 통틀어 이 같은 기업 통제에 완전한 실패를 본 적이 없다며 FTX 붕괴는 경험이 부족한 소수의 손에 기업 통제가 집중된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뱅크먼 프리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형법상 사기와 인터넷 뱅킹 사기, 돈 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로 본다며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so hard to compare these things, but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by anyone's lights, this is one of the biggest financial frauds in American history. 전날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서 체포된 뱅크먼 프리드는 현지 법원에 출석해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상화폐 붐을 타고 한때 265억 달러의 자산가로 급부상했던 뱅크먼 프리드는 지난달 초 재무구조 부실 의혹이 제기된 후 고객들의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FTX와 100여 개 계열사에 대한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최고 경영자에서 물러났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무한 청정 에너지로 기대가 되는 핵융합 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핵융합 발전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같아 인공태양으로도 불리는데요. 순에너지 생산을 위한 점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태양이 빛을 내고 뜨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태양 내 고온 고압 등으로 수소 원자의 원자핵이 융합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때 소량의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돼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이때 줄어드는 소량의 질량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따라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태양의 핵융합과 유사한 반응을 지구상에서 인공적으로 일으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1950년대부터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핵융합 발전에 천문학적 연구비를 투입해왔습니다. 진공 용기 속에 넣고 초전도자석을 이용한 강력한 자기장으로 가둔 후 1억 도씨 이상으로 높여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인공태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난관은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핵융합 반응으로 순생산하는 것, 이른바 점화인데 이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It's the first time it has ever been done in a laboratory, anywhere in the world. Simply put, this is one of the most impressive scientific feats of the 21st century. 투입한 에너지 대비 150% 수준의 순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는데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면 석탄이나 석유 등에 의존하지 않게 돼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불반명일의 획기적 업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핵융합을 일으키는 데 사용한 레이저 등의 장비가 가격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어서 상용화에는 수년간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위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크리스마스 철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 계획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 우방국 벨라루스의 우크라전 참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주요 7개국 정상들과 화상회의에서 크리스마스에 철군을 시작하라고 러시아에 요구했습니다.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 з міжнародно визнаної території України. Якщо Росія здійснить виведення військ з України, то тим самим буде забезпечено і надійне припинення бойових. G7 정상들도 러시아의 종전을 위한 결단과 함께 영토 회복, 전쟁 배상금 지급, 전쟁 범죄 사법 처리 등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지역 일부의 러시아 점령을 인정해야 한다며 성탄절 철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처럼 종전 협상에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항공기는 물론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이번 주 발표할 것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재하고 세계 46개국 대표가 참가한 우크라 재건회의는 혹독한 겨울을 나는 우크라이나에 발전기와 LED 등 모두 1조 4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우방국 벨라루스는 예고 없이 군 전투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반격에 고전하는 러시아를 돕기 위해 참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뉴질랜드가 초강력 금연법을 제정했습니다. 내년부터 뉴질랜드에서는 2009년 이후 태어난 젊은이들에게 평생 담배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 의회가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자며 강력한 담배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The ayes are 76, the noes are 43. The motion is agreed to. 통과된 금연 환경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에겐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담배를 배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위반된 15만 뉴질랜드 달러 1억 2,5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Young people never start smoking, so we are legislating for a smoke-free generation by making it an offence to sell or supply tobacco products to those aged 14 when the law comes into effect. 다만 이 법은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전자담배 제품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법은 담배의 니코틴 양을 줄이고 담배 판매 소매점의 수를 현재 6,000개에서 2023년 말까지 600개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2025년 성인 흡연율이 5%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성인 흡연율은 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의 평균치 16.5%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암과 심장마비, 뇌졸중 등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줄면서 의료비 지출이 4조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도 예상됐습니다. 이 같은 금연법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는 소매점이 고사하고 흡연자들이 암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새 금연법이 시행되면 2005년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 부탄에 이어 뉴질랜드는 가장 엄격한 담배 규제 국가가 됩니다. YTN 임수은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 주축으로 자리 잡은 10대 청소년들이 당국에 수감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9월 이후 발생한 시위 관련 사망자 300명 가운데 미성년자는 44명으로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고 현재 구금된 미성년자도 최소 320명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당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나온 강진구 더탐사 대표는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열려있는 공용 현관으로 들어가 한 장관 자택 초인종을 2번 누른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장관이 주거 침입과 스토킹이라는 범죄 낙인을 찍어 취재 권리를 제한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를 기다리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화장실에서 자해한 30대 피의자가 결국 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36살 A씨가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치료받던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 낮 1시 반쯤 법원 심문을 앞두고 수사관 2명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다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구한 뒤 들어가 흉기로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서쪽 지방과 달리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삼척에서는 산불이 났는데 산림당국은 송전탑에서 불꽃이 튀면서 산불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싹 마른 산등성이를 따라 시뻘건 불길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불은 초속 5m 안팎의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반경 1km 가까이 번졌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인근 10여 가구 주민들은 황급히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와봐. 저 뒷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저 불 좀 보고 이래가지고 내가 맨발로 마당을 뛰어나갔더니 진짜 불이 벌겋고. 날이 밝자 헬기 8대와 인력 400여 명이 진화에 나서 4시간여 만인 오전 9시쯤 산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민가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3만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목격자는 송전탑 위쪽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쏟아진 불꽃이 강풍을 타고 주변 산림에 옮겨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 폭주 쏘는 식으로 불이 확 내려오더라니까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이제 철탑이 한 10분 있다 보니까 환하게 보이더라니까. 그래 불이 붙어놓으니까. 목격자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한 송전탑입니다.
주변 산림이 불에 타 온통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해당 송전탑에서는 보수하는 작업자들이 쓰는 안전 가이드선이 끊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끊어진 가이드선과 고압선이 부딪히면서 불꽃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송전탑과 산불 발생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대전 조차장역 부근 경부고속철도 서울 방향에서 선로에 금이 가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철도는 응급복구에 걸린 1시간여 동안 KTX 2대가 경부선 일반 선로로 우회 운행했고 이를 포함해 모두 6대 열차가 최대 50분 지연 운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반 선로로 우회한 KTX는 고속철도역에 서지 못하고 조치원역과 천안역, 평택역, 수원역 등에 임시 정차했으며 이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YTN이 최근 수도권 지역 농협의 150억 불법 대출 관련 보도를 하면서 현 조합장이 연임을 위해서 이를 쉬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농축협 조합장 당선에 안간힘을 쓸까요? 조합장은 해당 지역 농협 안에서 무소불위의 힘이 있고 또 중앙회 이사까지 되면 더욱더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학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0억 불법 대출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수도권의 이 지역 농협 조합장은 현재 3선. 12년째 조합장직을 맡고 있는데 내년 3월 4선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조합장은 지역 농협의 인사와 예산을 다 쥐인 막강한 자리. 이 지역 농협 측은 최근 조합원들을 상대로 좌담회를 열고 노골적으로 현 조합장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좌담회에서 언급한 중앙회 이사는 연간 활동비와 회의 수당만 1억 원이 넘는 농협 최고 의사결정기관. 조합원들은 이 조합장이 지난해 150억 원의 상생자금 대부분을 경기도 내 지역농협에 지원했는데 이는 중앙회 이사가 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말합니다. 애초 상생자금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벽지지역 농협에 지원하는 건데 중앙회 이사 투표권이 있는 경기지역농협에 지원자금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어떤 자기의 개인의 사적인 이사를 위해서 똑같은 경기도 내의 농협에다 지원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에 위반된 이율 배반적인 것입니다. 이 조합장은 최근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이 4선 당선과 함께 중앙회 이사가 되기 위해 상생자금을 이용하고 150억 불법 대출건을 쉬쉬하면서 사전 선거운동까지 했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성탄절에 초등학생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습니다. 강원 지역 한 스키 대여점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성탄절에 초등학생 B양을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메시의 한 골 도움 하나 활약 속에 크로아티아를 꺾고 월드컵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메시는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우승까지 1승만 남겼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를 3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골에 이어 세 번째 골을 넣은 메시는 왜 그가 세계 최고의 선수인지를 새삼 증명했습니다. Este es el mundial de sí, este es el mundial de Messi, lo queremos, todos de corazón lo deseamos y yo creo que si hay tantos argentinos deseándolo, ahí vamos por eso.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가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 우승입니다. 메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받는 발롱도르를 7번이나 받았고 수없이 많은 우승 트로피를 클럽팀에서 들어올렸지만 월드컵 트로피는 없었습니다. 펠레와 마라도나 등과 함께 역대급 선수로 평가받았지만 메시에게는 브라질 월드컵 준우승이 최고의 이루. 이번 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게 되면 메시라는 축구의 전설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메시는 이미 월드컵 통산 11골로 역대 아르헨티나 선수 득점 단독 1위에 올랐고 월드컵 통산 19개 공격 포인트 기록은 클로제, 호나우두, 뮬러가 보유한 역대 최다 기록과 같습니다. 하나의 공격 포인트만 더 기록하면 새 기록을 쓰게 됩니다. 메시가 결승전에 나오면 독일의 마테우스를 넘어 월드컵 최다 출전 단독 1위에도 오르게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 동료 음바페와 나란히 대회 5골로 득점왕 경쟁을 하는 것도 흥미진진하지만 무엇보다도 메시가 그의 마지막이 될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릴 것인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메시의 대표팀 후배이자 아르헨티나의 2000년생 공격수인 훌리안 알바레스가 월드컵 대관식을 노리는 리오넬 메시의 최고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알바레스는 크로아티아와의 준결승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한 데 이어 2골을 넣으며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알바레스는 지난 2015년 SNS에 메시와 같이 찍은 유년 시절 사진과 함께 자신의 우상이라며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메시와 더불어 라스트 댄스를 노렸던 크로아티아의 중원 사령관 루카 모드리치가 우승을 향한 도전을 멈추게 됐습니다. 16강전과 8강전 모두 승부차기 끝에 올라온 크로아티아는 체력이 떨어진 모습으로 아르헨티나에 패배했습니다. 모드리치는 패색이 짙어진 후반 36분 교체돼 나갔고 크로아티아 팬들은 기립박수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을 이끈 벤투 감독이 조국 포르투갈로 떠났습니다. 출국 인사 때는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와 4년 4개월 동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손을 흔들어주며 출국장으로 향하는 순간 일부 팬들은 포르투갈어로 감사를 외쳤습니다. 일일이 사인해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최태욱, 마이클 김 코치와 진하게 포옹을 나눌 때는 눈시울마저 붉어졌습니다. 출국과 함께 축구협회 SNS를 통해 한국 축구 팬과 국민에게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내 삶의 일부일 것이며 우리 선수들은 항상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공항에는 출국 3시간여 전부터 200여 명의 팬들이 뜨겁게 환송했습니다. 대학생이어가지고 시험 기간인데 벤투 감독의 마지막이니까 한번 배웅하는 건 당연하다고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축구 팬으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단일 임기 기준 대표팀 최장수 사령탑 신기록을 세우며 특유의 빌드업 축구로 남아공 이후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을 안겨준 벤투. 포르투갈에서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며 향후 거취를 고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류선규 단장 사퇴 이후 비어있던 단장 자리에 김성용 2군 R&D 센터장을 선임했습니다. 야탑고 감독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SSG로 옮겨온 김 단장에 대해 구단은 우승권 전력 유지를 위해서 팀 빌딩의 높은 이해도와 함께 현장 적응 능력을 가진 김 센터장이 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SSG 팬들은 정용진 구단주의 측근이 구단 운영에 개입하고 단장 교체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신세계 본사 앞 반대 시위를 예고해 파문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추위가 덜하겠지만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이 낮겠는데요. 추위 속에 중부지방에는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현재 서해안에는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고 이 눈은 내일 아침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이후 오전부터 밤사이 곳곳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에는 10cm 이상, 서울에도 많게는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지방에는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5도, 울산은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도에 머물겠고요. 대전은 5도, 대구는 6도, 부산은 8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